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용주라고 합니다. 오늘 인사이트 커넥트 2020에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전공은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 관련된 여러 가지 R&D를 포함을 해서 스마트 공장 관련된 핵심 솔루션 중에 하나인 MES 제조 실행 시스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관련된 그리고 품질 관리 관련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5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개요에 대해서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정책적인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마트 팩토리라는 주제가 2014년도부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주제를 접한 거는 2012년도부터 이제 접했기 때문에 거의 10년 정도 진행이 됐던, 어떻게 보면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내 어떤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반이 사실은 제조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라는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진부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주제에 대한 구축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100%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하고 그런 본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을 맺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공장 자동화 그리고 무인화 이런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독일에서 또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제품 개발 가치 사슬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라는 개념인 엔드-투-엔드 엔지니어링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제품 설계 그리고 생산, 물류, 크게 보면 이런 어떤 제품 가치 사슬을 통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기업들이 생산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할 수가 없죠. 최근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가치 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할 건지, 그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한 어떤 호라이전털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장에서 실제 제조 현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생산 라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컨트롤이나 어떤 제어 단계를 거쳐서 MES, ERP,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단계까지 올라가는 어떤 수직적인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스마트 공장이라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공장 자동화라든가 무인화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저러한 3가지 축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전달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품 기획, 그러니까 고객을 포함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받아서 제품 기획을 하고 제품의 개념 설계, 상세 설계를 통해서 공정 설계, 생산, 그리고 제품을 고객한테 전달하는 어떤 물류 과정까지 쭉 거치는 이 수평적인 그런 과정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산 현장에서 올라오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 센서, 제어, MES, ERP 이렇게 수직적인 어떤 그런 단계에 아까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그러한 어떤 그 수직적인 통합과 수평적인 이러한 가치 사슬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신 ICT 기술이라든가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어떤 가치 사슬을 연결하고 수직적인 통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국내외 사례 중에 이제 제가 들었던 사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례 중에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례가 작년에 11월 말에 3년 만에 이 스마트 팩토리를 문을 닫는다는 이제 그런 언론 발표가 있었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스피드 팩토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매장에 가서 만들어져 있는 내 어떤 신발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신발 사이즈, 내 발 사이즈라든가 어떤 취향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들을 실제 매장에 가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독일에서 다양한 로봇과 ICT 기술 그리고 이 의류, 패션, 섬유 이런 전문적인 기업들이 모여서 스피드 팩토리를 만든 이제 그런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3년 만에 이제 문을 닫았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스피드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무인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물류, 원자재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래서 실제 이 베트남이나 국내 그 OEM, ODM 글로벌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지금 이런 그 신발들을 많이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된다면 실제 강남이나 대도시에 이런 스피드 팩토리를 매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스피드 팩토리를 적용을 해서 고객한테 판매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화장품과 관련된 이 개인 맞춤 퍼스널라이즈드, 커스터마이즈드 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매장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출연 연구소인데 이제 거기서 스핀오프해서 나온 스킨메이드라는 제품, 소형 공장을 만드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실제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자판기 같은 매장, 그러니까 이 기계 앞에서 나의 피부를 진단을 하고 개인의 어떤 특성들을 이러한 그 특성들을 진단을 하고 나서 이 피부에 맞는 스킨크림을 제조할 수 있는 소형 공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드 팩토리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어떤 좀 더 소형 공장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장이 아니라 어떤 자판기 같은 이런 소형 공장을 실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 또한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리엠펑이라는 2006년에 설립된 홍콩 기업인데 거의 매년 20억 벌 이상의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이 리엠펑이라는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실제 본인들이 이러한 어떤 의류를 생산할 때 필요한 원자재라든가 어떤 재단 공정 그리고 재봉 공정 그리고 포장 공정에 대한 관련된 이 기업들을 전문적인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로 이러한 가치 사슬을 구성을 하는 15,000개 이상의 공급 기업들의 어떤 밸류 체인에 연결된 이러한 기업들을 온오프라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갭이라든가 월마트 뭐 이러한 어떤 다양한 실제 의류 고객사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돌려서 글로벌로 흩어져 있는 15,000개의 의류 기업들의 공급 기업들, 공급자들을 통해서 소량, 다품종, 단납기에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패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미중 무역이나 무역 전쟁이나 또는 이 코로나19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사실은 붕괴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면 28년 만에 증권거래에서 탈퇴하고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현실을 지금 맞고 있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이런 밸류 체인을 연결하고 하는 이러한 우수적인 기술들을 적용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또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해야 될 거에 대한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의 그런 개인 맞춤 화장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소형 공장이 있는데 지금 요 사례는 국내 아람휴비스라는 개인 맞춤 생산을 하는 화장품 생산을 하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대로 개인의 어떤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 개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방금 지금 동영상에 보시는 이게 정성적인 어떤 진단, 설문을 통해서 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어떤 피부의 상태 그리고 정성적인 개인의 어떤 피부 설문 문진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개인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실제 그 화장품을 만드는 다양한 그 레시피를 만드는 그러니까 수상, 유상, 효능 팩을 핵심적인 팩들을 만들고 이 팩들을 실제 통해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스피드 팩토리와 같은 이러한 양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산하는 라인뿐만 아니라 실제 이 3D 프린트나 저희가 쓰고 있는 프린터 같은 그런 소형 그런 생산 설비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의 어떤 그런 맞춤 화장품을 생산하는 이런 사례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사례를 보시면 지금 의류 패션 산업에 대한 어떤 스마트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이나 지금 조 사진은 베트남에 제가 출장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성진 INC라는 사진인데 여기는 이제 가방 만드는 회사인데 한 사이트에 한 2~3천 명씩 앉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대상으로 어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사례를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 오른쪽 동영상을 보시면 봉제기의 어떤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분석을 하고 그 봉제기가 고장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니들이라고 바늘이죠, 바늘. 우리 소위 이제 과거에 그런 재봉기의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런 니들이 언제 고장이 날지 부러질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예측을 해서 교체 시기를 알려준다거나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의 그러니까 인력이 언제 그러니까 작업성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성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라인 밸런스를 잡는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독일의 공급 기업 사례입니다. 컨닥이라는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고 그 왼쪽 밑에 있는 그 사례는 지금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OEM, ODM 기업인 호전시력과 서울대학교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적정기술이라는 그런 이름을 네이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런 몇천 명이 되는 설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저런 공장에 실제 저가형의 어떤 칩을 이용한 그래서 전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 전력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밸런스를 잡는다든가 실제 효율화를 이루는 이런 사례들도 최근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 같은 경우는 워낙 어떤 기계에 관련된 장치라든가 어떤 이런 인프라 기술들이 로봇 뭐 이런 기술들이 워낙 발전된 국가다 보니까 실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만들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텍스타일 마이크로 팩토리라는 거는 아까 의류 패션을 만들 수 있는 CAD 디자인, 프린팅, 커팅, 어셈블링, 피니싱, 라벨링 이 공정을 한 공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례는 중국의 사이커스라는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사례입니다. 보시면 아까 이 마이크로 팩토리와 거의 유사한 사례인데 실제 프린팅하고 지금 공정을 보시면 라벨링을 하고 하는 이런 공정들을 실제 로봇이 들어가서 커팅을 하고 이 커팅된 자재를 실제 보시면 커팅을 하고 로봇이 커팅을 하고 비전 검사를 통해서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저기 보시는 대로 해당하는 자재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 작업들을 실제 로봇이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음 공정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실제 작업자,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이 들어가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선 AGV를, 아까 무인 AGV를 통해서 자재 공급을 하는 작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라벨링을 한다든가 프린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공정들을 실제 이 사이커스라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일본 이런 선진 기업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도 저희보다 상당히 앞선 이런 기술들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 사례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정해진 제품을 나한테 맞춰주는 이런 어떤 24시간 안에 만들어주는 뭐 이런 새로운 어떤 형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저희 생기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양이라는 경산 하양에 저희가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모터를 생산하는 테스트 베드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베드에 이런 AGV라든가 다양한 어떤 ICT 기술을 적용을 해서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이런 다양한 어떤 기술을 검증하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5G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들을 지금 검증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팩토리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4년도부터 저희가 국가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사업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2020년도 7월 14일 날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을 포함한 지금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해서 이제 DNA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이제 생태계 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1차, 2차, 3차, 그래서 전 산업의 이런 5G 기술이라든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이러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러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기술들을 지원을 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는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기부 같은 경우는 제조 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 구축, 캠프라는 플랫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산업에, 특히 이제 제조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어떤 데이터 댐 구축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보면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아직은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양한 어떤 유즈 케이스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어려움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금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뭐 자동차나 반도체, 핸드폰 금형도 아니고 팔렛 금형입니다. 이렇게 많은 복잡한 금형 부품을 통해서 하나의 금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라는 게 단순한 어떤 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예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형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예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형 수주, 설계, 가공, 조립, 측정, 성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금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다양한 설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고 뭐 대시보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어려운 점을 잠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CNC 방정기, 이제 소딕이라는 방정기가 있는데, 이거는 일본 설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축 머시닝 센터는 화천 국내 CNC 머신 설비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레이저 커팅기는 트럼프라는 독일 설비고, 프레스는 신팩이라는 한국 설비입니다. 그리고 열처리 장비는 한국 기업이고, 그리고 쿠카라는 로봇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설비인데, 실제 저기 보시면 이 CNC 방정기나 어떤 다양한 설비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컨트롤러라는 게 반드시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딕이라는 일본 설비는 소딕 컨트롤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천 설비는 파낙이라는 일본 컨트롤러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라는 독일 설비는 우리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을 수가 없고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팩이라는 이 한국 설비는 미쓰비시 일본 설비에 대한 컨트롤러를 또 연락을 해서 저희가 컨트롤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쿠카 로봇이나 또 열처리 장비를 통해서 또 겨우 저희가 데이터를 연결을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브랜드와 여러 가지 어떤 컨트롤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겨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가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82 필드라는 게 이제 데이터 필드가 82개라는 거고, 파나 컨트롤러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200여 개의 어떤 데이터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필드를 이해를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 광주에 지금 저희가 이런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보시면 네트워크 환경 구축하는 기업들 필요하죠. 그리고 설비 인터페이스하는 기업들 필요하고, 전력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는 기업들이 필요하고, 센서, IoT 플랫폼,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또 필요한 데이터 인공지능 기업, ERP, MES, 보안, 뭐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을 어떻게 협력하고 연결할 건지, 데이터를 연결할 건지, 이런 또 고민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겪고 하나씩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금형을 만들 때 다양한 어떤 설비의 연결, 그리고 다양한 공정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가 또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공정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부품에 태그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텍스트를 저희가 어떻게 인식하고 공정과 연결할 건지, 이런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그런 과정들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또 겪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축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퍼즐을 이렇게 중간에 깔고, 그 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진행했던 다양한 공급 기업 그 기술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연결된 기술들과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의 금형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금형 수주부터 설계해서 가공, 조립, 측정, 트라이아웃, 성형까지 이제 진행되는 이 수평적인 가치 사슬과 수직적인 통합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이제 제가 매핑을 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이러한 어떤 퍼즐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현장의 어떤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작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그 인공지능이 됐든 데이터가 됐든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하나가 이제 저는 유즈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즈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 퍼즐 같이 채워 넣는다면 어떤 기업이 됐든 어떠한 조직이 됐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이든 국가 입장이든 저는 이제 상당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기술 기반의 제품 브랜드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2020년 글로벌 탑 500 브랜드 순위를 보면 새로운 브랜드가 뭐 들어간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뭐 삼성, 현대, LG 뭐 이 정도 브랜드가 100위 내에 들어가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앤펑 같은 상당히 잘 나가던 이런 기업이 갑자기 어떤 코로나라든가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뭐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2010년도에 탑 1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올해 발표한 이 탑 1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3개 빼고는 월마트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금형이나 기계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실제 이 설비나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림, 퍼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수요 산업 중심의 공급 기업 얼라이언스를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든가 저희 같은 출연연의 어떤 비영리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한 기업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어떤 아주 많은 기업들, 기술들을 연결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얼라이언스를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비를, 어떻게 공정을, 어떻게 기술들을 연결하고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